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 직전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 천공, 즉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장천공과 앞서 나타난 장협착의 원인, 그리고 이 둘의 인과관계가 신해철 씨의 사인 규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응급수술을 담당한 서울 아산병원과 유족 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달 22일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신 씨의 소장 안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의료보건시민단체 쪽에서는 이 사고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빚은 사고다, 이런 지적도 제기합니다. 의사이기도 하시죠.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책국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이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6가 판매 이틀 만에 거액의 지원금이 붙는 등 불법 보조금 대란을 몰고 왔습니다. 단통법을 적용하면 애플의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에는 예전만큼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11월 2일 일부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아이폰 6 대란이 휘몰아쳤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 이런 논란 여전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소비자가 어떻게 당국과 통신회사에 의해 호구 같은 고객이 됐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1월 3일 월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11월 3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아일보는 계속해서 이 정윤회 씨 관련 기사를 싣고 있네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윤회 씨를 두둔하는 방향으로의 일관성입니다. 정윤회 씨가 서울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울고 출신들이 잘 나간다. 이런 통설이 있었죠.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해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이상 자리에만 서울고등학교 출신 10여 명이 줄줄이 기용되니까 서울고 출신인 정윤회 씨가 아무래도 뒤에서 이 인사를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윤회 씨가 서울고 인근에는 살았지만 서울고 출신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 내수동 보인상업고등학교 출신이란 겁니다. 서울고등학교가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둘 다 강남 또 송파 이렇게 옮겨갔죠. 이 서울고등학교는 서초구로 옮겨갔군요. 예. 보인상고 동문으로는 사선의 김현욱 전 국회의원, 이등열 전 MBC 사장이 있는데 정 씨의 그 입김 때문에 서울고 출신들이 잘 나간다는 정설은 아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오늘 적극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한 차례 만나서 대통령 잘 보좌하라 한 뒤에는 서로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이모 씨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모 씨가 누구냐? 4.16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정윤회 씨가 만났다는 역술인 이모 씨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는 대선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고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게 마지막 접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윤회 씨가 대선 때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역할을 했지만 대선 이후에는 훌훌 손을 털고 박근혜 대통령 보좌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무관하다. 이런 점을 동아일보가 연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역술인 이모 씨, 또 정윤회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검찰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은 진실이고 사실이겠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 어떡할까요? 예. 하여간 일방적인 진술을 이렇게 동아일보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인데요. 돈 줄 테니 외과 인턴 대신 해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 암거래되고 있는 병원 인턴 과정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한 사람이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서 인턴 과정 사고팔기 관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과정을 앞둔 인턴이 다른 과 스케줄 2개랑 바꾸기도 했다. 정형외과는 수술 장비도 무겁고 수술 과정도 힘들며 일이 많아서 잠도 못 잔다. 조직 문화도 강압적인 편이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인턴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턴 과정 사고팔기가 이 세브란스 병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기사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에서 2012년에 인턴을 마친 한 사람은 돈을 주고 원치 않았던 응급실 인턴을 바꿨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일도 힘든 응급실 인턴을 하고 싶지 않았다. 소아과 근무를 앞둔 동료에게 100만 원을 주고 서로 맞바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충청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도 우리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가혹하기로 유명한데 정형외과 인턴들이 돈을 주고 바꿨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인턴은 과정 자체가 대부분 수술이고 매 순간 사람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실수하면 때리기도 한다고 들었다. 라면서 다른 병원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따지고 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 병원의 일만은 아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최근 수련의, 즉 인턴들이 힘든
정형외과 인턴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사고 판다 이런 제보가 접수돼서 교수와 수련의 등을 상대로 해서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말과는 또 다르지요. 예. 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뭐 자격 있는 사람만 환자를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관련해서 경향신문 3면을 보면은 수련의 전공의들의 혹사 이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병원 일선에 투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잠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사고의 위험에 환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초과금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금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령을 발표를 해서 인턴 레지던트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방안을 갖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법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의 그 인권, 기본권 이게 결국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데 왜 이렇게 또 의사 되려고 열심히들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12면 보겠습니다. 고 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아산병원에 실려올 당시 소장에 지름 1cm의 구멍이 나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해철 씨가 지난 17일 서울 S병원에서 대장 복강경 수술을 받으면서 천공, 즉 구멍이 생겼거나 지난 17일 직전에 생긴 천공을 의료진이 발견하지 못해서 초기 대처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위에서 분비된 소화액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12지장 부근의 경우 궤양으로 천공, 즉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소장은 외부 자극이 없는 한 잘 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소장 아래 70에서 80cm 지점은 12지장과는 거리가 있는 장 중간 지점이라서 궤양에 의해서는 잘 터지지 않는 곳이라면서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 씨가 사망 전 장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군의 그 병원을 S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해철 씨의 부검은 오늘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이 부검 결과를 포함해서 정확한 사인에 대한 발표는 한 2주 걸린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일단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판례로 본 의료소송.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오늘 경향신문이 12면에서 다뤘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에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입증과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리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환자의 병세가 악화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의료진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면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치료 중 의료진의 과실 이외에 다른 행위가 없었고 환자가 건강했다면은 그 개연성은 인정받느냐? 어느 정도 또 인정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환자가 갑자기 수술을 받더니 이상해져서 결국 큰 그 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자 편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의료사고 소송은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이 이겼느냐. 매년 한 1,100건 정도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송 결과는 환자 측이 이기는 비율이 병원 측이 이기는 비율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놀랍네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병원이 압도적인 그 비율로 승리를 한 것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말이죠. 2013년에 처리된 1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1,143건 가운데 원고 일부 승소 등 환자 측이 승소한 경우는 326건, 패소한 경우는 306건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12면 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5개 병원의 환자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타 지역 환자의 외래 진료도, 그러니까 뭐 주기별로 찾아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거, 이것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 서울로의 의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국내 상위 5개 병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뭐 이런 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 환자는 모두 21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51.2%가 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서울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 또 동네 의원들의 사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인데 지난해 2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교통편이 편리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남 지역 같은 경우 KTX가 개통된 이후 환자가 아주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 지역 병원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상도에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런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암 진단을 할 상황이면요. 당장 진단하지 않고요. 최대한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제 암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 짐 싸갖고 저기 서울 간다는 거예요. 예. 지역에도 훌륭한 의사분들 많으시고 또 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의료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야 고친다. 이런 인식이 너무나 강하단 말이죠. 경향신문 5면을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 캠프 K지 미 2사단 210 화력여단의 부대는 사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함께 다 평택으로 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다 비워주고요. 자,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 연기가 되면서 사실 여기 부대들 잔류하게 됐습니다. 잔류하게 되면서 이 사실은 다 이전하는 걸로 해서 국회 비준까지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군 기관지,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 보도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5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예. 용산 동두천 기지 잔류를 요청한 쪽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요청해서 용산, 동두천에 남아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잔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요청한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가 뒤집어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일방의 어떤 제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청은 한국이 하고 판단은 공동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계일보 1면을 보니까 말이죠. 사실 용산의 그 미군 기지가 떠나면 그 자리에 이제 그 6개 공원을 세우기로 했었거든요. 뭐 여기다 뭐 재개발하지 않고 그냥 공원을 짓겠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계획이 됐고 2011년 MB 정부 때 확정된 건데 그런데 이게 백지화 됐고요. 생태 중심의 단일 공원만 조성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단계별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국토부 계획이 오늘 세계일보 1면과 9면에 실렸는데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미국 니즈가 잔류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 계획이 수정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 연기가 결정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이런 용산공원의 기본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건지. 미리 오래전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은 무기 연기된다라는 그런 가정 아래 각 부처가 물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용산, 남산에서 시작해서 한강까지 이렇게 공원을 지나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락한 그런 여가 공간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는 물 건너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아주 눈에 번뜩입니다. 여당이요, 국회 선진화법을 뜯어 고쳐달라. 이런 취지로 해서 다음 주에 권한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과반보다 엄격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죠. 과반 조금 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 법도 통과를 못 시키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든 당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현 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대표가 적극 밀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를 없애자 이런 취지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소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난 18대 때 바꾼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바꾼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었는데 이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권한 심판 청구를 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다가 말이죠. 새누리당 또 말 뒤집었다, 이런 논란은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여권 안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처리와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함께 다루는 빅딜설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고치는 거, 그리고 야당에서는 4대강 국정조사 밀어붙이는 이런 계획, 서로 이제 맞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해서 공무원 연금법도 통과시키고 4대강 국정조사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빅딜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설입니다. 예. 여권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지난 주말에 공무원 12만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말이죠. 총파업은 물론이고 대통령 신임 투표 주장까지 이게 제기가 됐습니다. 진보 보수단체가 총망라됐습니다. 전현직도 총망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싫어도 해야 한다 라면서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일보 11면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연금 앞에서는 진보 보수 따로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그릇과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에서 공무원 연금 장관급은 414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국민연금 최고액의 3배에 이른다. 과하게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왜 이걸 일면에 실었는지는 대략 취지와 의도가 너무나 뚜렷해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 이거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공직에 종사하는 분들, 이분들의 뜻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방안이 없는지 한겨레가 8면에서 짚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보수와 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권리 축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안정화와 공무원 노조가 요구하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오건호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중상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누진적 삭감 방안입니다.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평균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연금 삭감은 최소화하고 대신 400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한테 연금 지급률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삭감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공적연금 TF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아직 야당의 입장이 뚜렷이 나온 게 없다는 얘기죠. 예. 대체적으로 좀 고위직 연금을 좀 줄이고 중하위직의 이 새누리당 안대로 한다면 좀 지나치게 깎이니까 여기 좀 보전해주자 뭐 그런 논의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1면과 3면을 보면요. 지금 그 당국이 기술 금융 정책을 4개월 시행했는데 이 막 빌려주는 양상이 뚜렷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기술 금융. 사실 박근혜 정부의 그 창조 경제의 어떤 시책이라 할 수 있겠죠. 뭔가 기술 관련한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거나 혹은 이와 관련해서 융자가 필요한 업체들 뭐 적극적으로 이제 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기술 금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기술 금융 정책 시행 4개월을 지켜본 금융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금융이 절로 연상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 성장과 창조 경제라는 전현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각각 뒷받침하고 있지만 실상 두 금융 정책은 목표나 정책 수단 전개 양상에서 공통점이 맞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된 녹색 금융의 운명을 기술 금융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앞선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은행을 동원해서 대출 위주의 자금 지원을 잔뜩 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은 외면하고 재정만 투입해서 이거 뒷감당은 못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지난 MB 때의 녹색금융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술금융정책 역시 흡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단 뭐 녹색금융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책,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 이런 것들도 정권의 운명과 함께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사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5면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음주 추태를 한 것으로 알려진 그래서 불명예 전역한 신현돈 전 육군 1군 사령관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술에 만취해서 헌병에 업히거나 휴게소에서 시민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예. 신현돈 1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하겠습니다. 그렇죠. 신현돈 전 사령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이어서 군사 대비 태세 강화 조치가 내려졌던 지난 6월 19일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모교인 청주에 있는 모교에서 강연한 다음 음주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지난 9월 초에 자진 전역 형태로 사실상 경질 조치됐었지요.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각 언론에 음주 추태 보도에 대해서 일절 해명하지 않았었다. 각 언론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 보도, 최초 보도한 언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모든 언론이 동시에 같이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예. 따져보니까 말이죠. 2014년 9월 2일 낮 4시 6분에 관련 기사가 처음 출고됐는데 출고된 언론사가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이걸 각 언론이라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3일자 1면 사이트 톱을 보면은 육군 1사령관 만취 추태 해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치 사설에 최전방 사령관의 군율 무시, 군 법률 무시, 만취 추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예. 어쨌든 군이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진상조사 해야 되겠군요. 예. 예. 무슨 경위로 이렇게 당시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 네. 예. 또 알고 보니 만취 추태는 없었다. 네. 책임자 처벌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것도 그렇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오보한 셈 아닙니까 이거는. 사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육군 1군은 휴전선 최전방의 중동부 전선과 동부 전선을 지키는 군대다. 그 일의 총책임자가 바로 신현돈 사령관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사령관이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10여만 명 부하 장병 기강을 바로잡고 경계태세를 점검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신사령관은 오히려 자신이 군율을 어기고 별넷 계급장을 단체 민간인들 앞에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가 아니라 보였다. 예. 봤군요. 예. 조선일보 사설 쓴 분이. 예. 예. 기강이 해이된 정도가 아니라 붕괴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현돈 사령관이 그런 추태를 보여주고 이틀 뒤에 그의 예하부대인 22사단에서 임병장 GOP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임병장이 그래서 총 쐈다는 얘기입니까? 조선일보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받고 이렇게 사설로까지 질타를 해놓고는 꼴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가 아니라 보였다. 이러면서 말이죠. 예, 한겨레 오늘 일면은 조선 동아 사조 이야기입니다. 월요 리포트인데요. 지금 그 친일 언론 사주 재판 수년째 결론을 안 내리고 법원이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전직 대법관 말이 있는데요. 재판이 2년 넘기면 그건 그냥 자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 판결하기 싫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째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 방응모, 김성수의 친일 너무나 명징하고 명백한데 이거에 대해서 친일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미루고 있는 법원, 판사들. 왜 그러십니까? 조선 동아가 무서우십니까? 그 뭐하러 법관 하세요? 그 무서운 분들이. 그렇게 겁이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면 항상 뽀뽀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막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딱 이제 오는 시간이 10시 20분인가 그렇게 딱 도착을 해요. 집에 과학에서 공부 야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집에 오면 한 10시 20분인데 제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연이 그때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분들도 다 아세요. 이 집은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집이라고. 그때 받으면 제가 막 목소리도 커가면서 막 주연이 막 아들 왔다고 그러면서 막 되게 크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래서. 우리는 동반자라고 지혜하고 맨날 엄마하고 나하고 동반자야 하면서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언제 같이 누워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꼭 나를 재워주고 자기 방에 가요. 그리고 불 끄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했어, 우리 지혜는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자면은 살며시 입을 덮어주고 또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이런 내 새끼를 200일이라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4월 16일 날 큰일 났다고 빨리 텔레비 켜봐야 된다고 해서 외국에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또 무슨 사고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아이가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쪽 진도로 갔다고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배가 그렇겠지 그냥 다른 평소 때처럼 우리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평소 때처럼 다른 배가 그렇겠지 생각을 하고 20분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개인 차로 이제 그렇게 났잖아요. 보도는 전원 구조됐다고 이제 옷을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 갈아입혀갖고 태워갖고 온다고 옷만 집에 와서 챙겨갖고 이제 갔죠. 아빠랑 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아주 바닷가 분수에서 앉아서 기다린 거죠. 이렇게 기다리면 애들 오겠다 싶어서 오는데 뭐 주변에 다른 모든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안에 부두가에 앉아가지고 다들 엄마들 앉아가지고 다 울고 10시나 11시쯤 늦게까지 다 그렇게 지렛배고 울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안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수호감이 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이죠. 지옥.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유가족이라서 유가족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매가리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렇다고 밝고 힘차게 이야기하면 무슨 유가족이 저렇게 밝고 힘차냐고 얘기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저 끝에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신 걸 보니 오늘은 힘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국민 추모대회입니다. 4.16 참사 이후 200일을 맞이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추모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추모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추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저희가 추모대회를 하는 이유는 추모대회가 끝난 이후에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모아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 모든 과정에 더욱더 힘있게 참여하고 뛰어가고 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응원의 힘, 그것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과 휴일 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 6개월 가까이 억류됐다가 지난달 석방됐었죠. 제프리 파울 씨. 자신이 북한을 방문했던 목적에 대해서 밝혔군요. 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지난달 22일 미국으로 귀환한 제프리 파울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궁금해서 간 것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가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휴가차 북한을 방문했다고 했던 그의 가족들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입니다. 파울은 지난 4월 말 북한을 방문했다가 청진의 한 나이트클럽에 성경을 몰래 놔두고 나오려고 한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는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는 북한에 가기 훨씬 전부터 북한에 성경을 놔두고 올 계획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파울은 또 자신이 풀려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15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풀려나고 나서야 진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북한에 있을 때 했다면 풀려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네. 예. 억류됐을 때의 생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울은 갇혀 있었지만 꽤 대접을 잘 받았다며 육체적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오히려 음식을 너무 잘 먹었다며 밥이나 고기, 채소 등도 많이 나왔고 음식이 너무 맵다고 했더니 요리사가 덜 맵게 해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북한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관광 안내원을 가장하고 지하 선교를 위해 방북한 케네스 배,
그리고 관광객으로 입국해 망명하겠다며 여권을 찢은 매튜 필러 등 미국인 2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도쿄에서는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행진이 벌어졌군요. 네, 어제 오후 도쿄의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혐한 시위를 비롯한 민족 혹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 열렸습니다. 일본 시민들과 제1외국인 등 약 1000여 명은 차별을 조장하는 시위나 발언을 비판하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대표적 혐한 단체인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제특회가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그것은 일본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게 어제 행진에 일본 민주당 참의원도 참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아리타 요시우 민주당 참의원은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기 위해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행사에 참가했던 아리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4월부터 초당파 의원 모임을 결성해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달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주요 정치인들도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비판한 바 있는데요. 예. 아리타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대하는 그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일본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무력 행사 가능하게 하는 법 정비 시작했군요. 네, 일본 정부가 집단안보 조치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률 정비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집단안보는 한 국가가 유엔 헌장에 반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히는 경우 다른 유엔 가맹국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예.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에 가기가 결정했던 무력 행사 53여건에 해당하면 헌법상 자위대의 집단 안보 조치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위대의 출동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집단 자위권은 명목상으로나마 지키는 행위를 표방하지만 집단 안보는 무력 제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검문소 다시 폐쇄할 모양이죠? 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탄이 자국 영토에 떨어졌다는 명분으로 현지 시간으로 2일 가자 국경검문소 2곳을 폐쇄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검문소를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추후 통제가 있을 때까지 국경 검문소를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국경 검문소는 가자의 재건을 돕기 위해 영구히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인 모두에게 소중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최근 긴장 상황이 발생했다며 예루살렘이 점점 하느님이 더 원하시는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가까스로 휴전협정하고 지금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폐쇄한다면 또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서아프리카 나라입니다. 부르키나파소 27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자가 결국 축출됐습니다. 네, 부르키나파소의 블레즈 콩파오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에 사퇴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콩파오르 대통령은 1987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전임 대통령을 살해하고 27년간 정권을 잡았는데요. 예. 최근 그가 헌법 개정을 통해 5선 연임을 시도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의회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요. 시위가 4일째 이어진 날 대통령이 사퇴한 겁니다. 대통령이 축출된 후 군은 대통령 경호부대 부사령관을 과도정부 수반으로 추대했습니다. 예. 축출된 대통령의 경호부대 부사령관이 과도정부 수반이 됐다. 이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요? 네, 야당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군의 정권 찬탈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이고 또 민주적인 민간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민중봉기로 인한 승리는 국민의 것이고 권력 이양도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군에 빼앗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시위대는 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군은 시위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국영 TV 방송국을 장악하고
또 시위를 위해서 모인 군중을 강제 해산하기 위해 공중에 발포하는 등 무력 진압에 나섰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어젯밤 경기도 미술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31일 정치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개혁 중간평가 결과 징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가 기대 이상인 상황에서 평가 점수가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춘추관에서 한 원래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지 해임이나 징계 등이 목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최근 이통 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단말기 장려금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하는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전일여객과 제일여객 등 2개 노조가 참여했으며 노조는 사측과 7차례에 걸친 인단협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내일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연금과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연금보험 자산은 814조 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0.9%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경찰이 고 신해철 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을 입수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료사고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서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신해철 씨 타계 소식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너무 젊은 나이에 이런 어이없는 일로 사망하시게 돼서 진짜 고인에게 진짜 너무 저도 좀 유감스럽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신해철 씨 음악 듣고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음악인 신해철 씨를 참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니까 너무 슬픕니다. 예. 이게 의료과실과 관련된 그런 진위 여부를 지금 따지는 문제여서 실제 이제 의무 기록이나 수술 내용 이걸 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신해철 씨 이게 과거 병력, 개인 의료 정보 이 문제가 또 공개되는 게 마땅하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을 화장하기 직전에 지금 동료 가수들이 유족들을 설득해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니 부검을 하자 이렇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만 보건데 정 국장님께서도 이 사인 규명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사인 규명은
의료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지금 뭐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된 게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예. 특히나 그 부인께서 이야기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간단하게 뭐 검사나 시술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런 것의 결과까지도 다 환자들한테 충분히 다 고지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무엇을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환자 자신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의사가 임의로 이 수술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 자신이 어떤 다른 이해 관계나 자신이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 본인이 어떤 수술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수술을 환자한테 막 시술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윤리에서는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 이 처음 수술을 담당한 병원이요. 이 결국 신해철 씨의 심정지가 올 정도의 응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의 대처 능력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당협착 수술이라는 거는 상당한 응급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복 수술이기 때문에요. 막 복강경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 관리랑 이 중환자에 대한 응급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만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사실 지금 이 병원이 중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있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특히나 이 병원에서 언론에 이제 그 반박 성명으로 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심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전문이 없기 때문에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심상이 문제가 돼서 심장에 대한 어떤 시술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장협착이나 아니면 이런 소화기내 외과적인 시술을 한 다음에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폐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심정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런 병원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서 그 환자가 심정지가 된 다음에 아산병원에 가게 된 그 과정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병원이 원래 그런 체계를 좀 갖춰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병원이 그런 시술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수술 전문 병원들이 영리화되면서 생긴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병원들이 이제 수술 자체를 하는 며칠 사이에는 다 대단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술을 많이 한 그런 유능한 의사들을 고용해가지고 포진을 시켜놓지만은 막상 이 환자들이 이후에 한 1000명에 1명이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예. 돈이 안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그 시설이나 인력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병원들은. 예. 수술 전문 병원이 영리화된 문제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의 실태 좀 어떻습니까?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이제 지금 그건 정부 책임도 상당히 큰데요. 예. 보건복지부가 수술 전문 병원들이 이제 전문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고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도입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수지 입장에서만 그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 관리나 수술 후 관리 같은 것들은 다 타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했고 그 수술할 때 발생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의료인들끼리 충분히 상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소견서나 아니면은 어떤 의무기록 몇 장 가지고 그 환자를 다음 병원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떼가지고 중소병원의 어떤 경영난을 해소하는 어떤 병원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향후에 한국 의료 체계에서 큰 문제를 계속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신해철 씨 사망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게 한국의 의료 체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17일에 이 신해철 씨가 분당의 한 모 병원에 갔다가 대기 환자가 많아서 수술을 한 병원으로 다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모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병원은 상당히 큰 병원으로서 중환자들을 보고 응급 환자들이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 병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응급 환자들이 사실은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병원에 너무 많이 몰리게 돼서 그 환자가 도리어 그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런 수술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게 된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응급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한국 의료 체계에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응급실에서 만약에 뭐 대기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신해철 씨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지지조차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부질없는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장협착으로 수술을 해야 할 중환자가 수술되기 때문에 비보험 중심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인데요. 만약에 신해철 씨가 주치의 제도가 좀 제대로 있고 응급의료체계도 좀 제대로 갖춰진 나라였다면 이게 사망했을까 이런 가정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랬으면은 제 생각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신해철 씨가 결국 가게 된 그 병원도 상당히 이 수술 전문 병원이면서도 도리어 이렇게 광고나 이렇게 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고요. 그런 병원에 이제 본인이 가게 된 것은 충분히 상의할 만한 주치의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인 병력을 상의하고 의료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의사들을 이 주변에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친인척 중에 의사가 있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예. 특히나 개인의 과거 병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본인의 만성질환이라던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방송에나 광고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의 정도 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술 이후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병원의 각종 광고들 요새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병원을 경영하는 분들이나 의료진이 이제 방송 출연해서 많이 좀 간접 홍보를 합니다. 뭐 이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사실 진료나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병의원의 광고나 홍보와 그 사이에서 느끼는 뭐 환자들의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또 불만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병영 광고가 2003년에 이제 허용되게 됐을 때 또 문제 제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이건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정부나 이제 이 사회 자체의 어떤 인식을 전환한 그런 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이 광고나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환자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행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술이나 아니면 그런 곳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침 방송 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 정보 프로그램에 대부분 건강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새로운 신의료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돈벌이용 의료를 결국은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언론에 뭐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들 좀 보도 태도 보면 이 개인 의료 정보가 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이번 사안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언론이 지금 좀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부분 하나하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개인 의료 정보가 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개인 의료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과거에 언제 무슨 수술했다, 뭐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환자 보호자나 환자의 그 최측근들이 공개하기를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누군가가 알아내가지고 보도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이고요. 또 고인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이 이렇게 그
지금도 계속 지금 개인정보 문제가 커지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전혀 지금 이 사안의 어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곡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의사이신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올해 정기국회 오늘 두 번째 대정부 질문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지난달 31일은 정치 분야였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오늘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 무기한 재연기 문제와 이 보수단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자권 재연기를 두고서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안보 국방 주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전히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인 만큼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안보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5.24 대북제재 조치와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길정호, 김동완, 손인춘, 이상일, 하태경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박병석, 심재권, 민홍철, 백군기, 윤우덕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총 12명이 나섭니다. 예. 12명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예, 세월호 특별법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뭐 유가족들 이거 수용은 않겠지만 반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일단 수용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전히 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하자 이 문제가 가장 큰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야 간에 뭔가 빅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입지가 지금 더 좁은 쪽은 새누리당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거듭해서 새누리당에 사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말은 공무원 노조나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애초 상정해둔 법안 처리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발휘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것이죠. 이 연금 개혁에는 동의했지만 처리 시기에서는 이견을 보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금법 개정에 흉대를 메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만큼 새누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겨양 끝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11월 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종료되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연말을 처리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가 복병으로 등장할 경우 여권 의지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 예산 처리와 좀 엮어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근 이 13일로 정해진 심사 기간이 넘어가면 국회법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안이 개수 조정 소위로 넘어간다면서 빠른 심사를 당내 의원들에게 압박했습니다. 이 정부의 안이 그대로 넘어가면 새누리당의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리 좋을 것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예산 심사 기일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충분한 논의나 심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지난 2일에 밝힌 예산심사 5대 원칙입니다. 창조경제사업 등 문제 예산을 5조 원 줄이고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한편 재벌에 대한 비과세 특혜 폐지 등을 통해서 연평균 9조 6,30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요. 이걸 민생하고 복지 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창조경제와 DMZ 평화공원, 원격 의료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대거 삭감 대상으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고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연내 처리도 덩달아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개헌 문제도 사실 연말 전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정기국회 동안에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네. 야권에서 오히려 더 이 얘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개헌은 이 여야 간에도 대치 전선이 있지만은 여권 내에 이견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중국 상하이 이 개헌 본물 발언과 또 의도를 담은 발언이라는 청와대의 반응, 부딪히고 있는 그 반응으로 당청 간 갈등 조짐을 보이니까 김무성 대표가 함구 선언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상태로 보입니다만 이것을 완전한 봉합으로 보는 시각은 크지 않습니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에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지면 막기 힘들 것이란 김무성 대표의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에 이재호 의원 또 야당의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등과 비공개로 만나서 개헌 문제를 논의한 것만 봐도 개헌 문제가 정말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언급한 이재호 의원,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이렇게 만난 모임에서 뭐 구체적인 좀 논의가 있었나요? 당시 모임에서 여야 참석자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 개헌 추진 모임을 통해서 연내에 국회 개헌 특위를 설치하자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개헌 추진 모임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1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48명만 더 모으면은 자체적으로 개헌을 시키는 것까지 가능한 만큼 개헌 특위 구성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발 선거구 재획정 논의 이후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덩달아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가 더불어서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거구 재획정 문제 언급을 하셨으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고 독립기구가 해야 된다. 이 방안 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에 국회가 관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헌재 결정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오늘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지금까지 국회에 설치해 운영해온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새누리혁신위는 또한 법적, 도덕적 문제로 무리를 빚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조직 강화 특위 가동 중인데요. 네. 조강 특위가 오늘부터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 좀 속도를 낼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조강 특위는 오늘 수도권 경합 지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첫 심사에는 서울 강서을과 동작을, 송파병, 경기 성남 중원 등 당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위원장 신청을 한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을의 경우 진성준, 한정혜 의원이, 이 동작을에는 최동익 의원이, 송파병에는 남윤, 인순 의원이 신청을 했고 경기 성남 중원에는 은수미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지역위원장 문제는 다음 총선의 향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내부적인 관심이 무척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걸 뭐 심사를 하고 그럽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누가 그렇습니다. 또 누구를 심사해서 결정한다는 것도 좀 그래 보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폰 6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폰 7에 준하는 아이폰 에어라는 이름의 새 스마트폰이 내년 9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이 고객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통신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당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된 논란 때문입니다. 네, 경제 전문 기자인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부장 연결해서 단통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아이폰 6 대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정환 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게 뭐고 도대체 또 왜 생겼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만든 법인데요. 예. 이 당초 취지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싸게 판다고 속이고 덤터기를 씌우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단말기를 이 출고가를 70만 원으로 부풀려 놓고 20만 원 할인을 해서 50만 원에 판다든가, 그것도 24개월 약정을 씌워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단말기 할인과 별개로 약정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약정 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판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의 핵심은 이 단말기 보조금을 정확하게 공개하자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적어도 속아서 살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가격이 같도록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죠. 예. 개인적으로 이 부장님은 그 휴대전화기 언제 바꾸셨습니까?
저도 2년이 다 됐습니다. 예, 저는 지금 4년 넘었는데 멀쩡하거든요. 아, 예. 개인적으로 아이폰 4를 쓰고 있는데 네. 한 달에 한 10번씩 전화가 옵니다. 바꿔줄 예. 테니까 좀 새로 전화 연결하시겠냐.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아이폰 10 나오면 전화 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6니까 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단통법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한 달 동안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가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더니 이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예. 이 사실상 통신 3사가 독과점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조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법적으로 규제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 명분이 없는데도 규제를 했죠. 그런데 단통법이 생기면서 이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대 34만 5천 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가장 비싼 단말기에 가장 높은 요금제를 썼을 때 그렇고요. 실제로는 집고르만큼 이 보조금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 과당 경쟁 없애고 소비자 피해 없애자는 이 취지에서 모두 같은 가격으로 만들어놨다는 건데요. 네. 이 단통법의 핵심이. 문제는 이 시중의 아이폰 6 가격 보면요. 여전히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예, 주말에 아이폰 6 대란, 이른바 A6 대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LG U+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서로 아이폰 6 가입자가 우리가 가장 많았다라는 마케팅 구호를 선점하려고 이 보조금을 크게 늘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사에서 대리점에 내려오는 리베이트가 이 많은 곳은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리베이트라는 게 이 리베이트 안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익을 남기고 이 보조금에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주면 되는 그런 건데요. 이 법적으로 보조금은 34만 5천 원인데 이 본사에서 리베이트를 이렇게 많이 늘려주면 이 판매점에서 그걸 다 먹거나 아니면 이 보조금을 법에서 정해진 것 이상으로 뿌리면서 이 가입을 늘리려고 하겠죠. 예.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더니 제값 주고 산 사람들만 결국은 호구 고객, 예. 호갱이 됐다는 생각인데요. 어느 정도나 가격 차이가 있나요? 네, 미디어들이 주말에 취재한 결과 이 아이폰 6 16GB 모델 출고가가 78만 원 정도인데요. 예. 이게 법정 보조금은 15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백이라고요.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게 30만 원 정도가 붙고 LG U+ 같은 경우는 제로 클럽이라고 해서 이 단말기를 반납하면 34만 원을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할인가격이 포함이 되면 이 단말기를 사실상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폰 에어 판매 때는 16GB 모델 같은 모델을 64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또 다른 사례를 보면 16GB 모델을 18만 5천 원에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요금이 8만 9천 원 정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주말에 대령 물량이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가장 첫날 줄 서가지고 비싸게 좀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일 열이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단통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단통법 위반이고요. 물론 통신사들은 우리가 법을 어기라고 한 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리베이트를 늘려서 내려보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예. 결국 규제할 수 없는 걸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리베이트 사실상 판매점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고 통신사들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로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이 돈을 더 쓰겠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규제할 수 없는 걸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자정이 다 된 시간 새벽까지 이 공짜 아이폰을 곳곳에서 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정부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단통법 시행하면 이제 판매점들도 처벌한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판매점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 현금 구매만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전혀 그 단속을 하기 쉽지가 않죠.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이 1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이 마케팅 하는 곳이 많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이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 나중에 30만 원을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준다든가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예. 이게 단속도 쉽지가 않고 또 워낙 많은 곳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걸면 걸리는 좀 재수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걸면 걸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속은 주로 누가 합니까? 이거 단속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요? 방통위에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표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조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 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전수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것만 재수가 없게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페이백 같은 경우에 무슨 계좌 추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예, 얼마 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단통법 취지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뭐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근본적인 좀 대책 네. 없겠습니까? 올해 2월에도 이런 그 큰 휴대폰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니까 이건 차별이다. 사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이 모두가 비싸게 사는 단통법을 만든 게 되겠죠. 예.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이 싸게 팔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그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통신사들은 이익이 남으니까 그걸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거고요. 사실 지금 단말기 보조금은 이 요금 인하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싼데 그걸 단말기를 싸게 팔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성격이죠. 예.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단말기도 단말기지만 요금제를 낮춰야 하는데요. 요금제를 낮추는 그런 대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SK텔레콤만 지금 요금 인가제를 받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높은 요금제를 들고 오면 사실 그걸 되돌려 보내면서 더 낮추도록 해야 될 텐데 이 100% 요금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낮추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요금제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예. 지금 SK텔레콤이 높은 요금제를 부르면 이 방통위 허가를 해주고요. 다른 통신사들도 그에 맞춰서 요금제를 높여서 이 담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낮추는 경쟁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단말기들의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결국 출고가 이를테면 뭐 80만 원에 팔 수 있는 단말기를 90만 원의 가격을 붙여놓고 그걸 뭐 5, 6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오히려 더 비싼 셈이 되고요. 예. 결국 이게 시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깎아준다고 해도 사실 오히려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어제 상황 보고 이른바 아식스 대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로 인해서 단통법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번 아식스 대란은 이 아이폰 도입 초기에 이 우리가 가장 가입자가 많았다라는 마케팅 효과 또 마케팅 구호를 노리려고 이 추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래서 만약 50만 원씩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이 10만 명 정도만 더 끌어모으면 1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더 끌어모아도 남는 장사란 판단했겠죠. 결국 광고비하고 비교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아식스 대란은 16GB 모델에 집중이 됐는데 이 16GB 모델이라는 게 이 용량이 너무 작아서 쓰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결국 이번에 그 가입을 한 분들도 크게 실속을 챙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아이폰 열풍이 좀 지나가면 다시 단통법을 핑계로 통신 3사의 독과점 담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저녁에 마침 그 방통위와 미래부가 이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서 야단을 쳤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 이번처럼 기습적인 편법 보조금이 난무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통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전 국민이 호갱화가 되는 걸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신 3사가 좀 꼼수를 부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16GB 모델에 좀 집중했고 또 그렇죠. 고가 요금제 이 가입을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통신 3사 요금제를 살펴보면 이번에도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굉장히 짜게 주고요. 고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을 조금 더 주면서 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예. 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가 요금제에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단말기 가격이 당장 부담이 되고 고가 요금제는 또 당장 뭐 부담이 적은 것 같지만 워낙 또 달마다 내는 요금이 많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것 같지만 요금제로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고요. 예. 워낙 계산이 복잡해서 뭘 해야 될지 좀 망설이기도 할 텐데요. 저는 결국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제로컬러빈이 뭐니 마케팅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높은 요금제와 이 단말기 부담을 착시 효과로 상쇄하기 위한 마케팅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알뜰폰 활성화하겠다 얘기도 했고요. 또 스마트폰 가격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고, 네. 또 통신비 부담 경과 및 뭐 이용자 선택권 강화해서 뭐 15만 원이 넘는 가계 통신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제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 단통법이 살짝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그 엄청난 그 구멍을 보이는 것을 보면
결국 통신 독과점 구조를 깨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그 통신 독과점 구조를 깨는 건 이 마케팅 비용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요금이나 경쟁이 일어나도록 특히 이제 그 방통위가 요금 인가제를 통해서 통신 독과점을 오히려 보조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일 거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폰 활성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이 통신비 부담은 결국 단말기 요금을 낮추려는 단통법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의 높은 가격을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상태로 변질됐고요. 예. 요금제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통신 독과점에 대한 그 정부 정책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요금 인가제를 전면적으로 재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9명, 네.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하겠다. 네. 근데 이게 실제 법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조만간? 기본요금 폐지도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통화, 문자 메시지, 데이터 사용료를 묶어서 이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요금제를 책정을 하죠. 그런데 보통 이 무료 제공되는 한도를 넘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내게 되고, 쓰면서 보통 이제 무료 통화, 무료 데이터를 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넘으면 요금이 걷잡을 없이 뛰게 되죠.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요금제를 높이게 되는, 계속해서 55,000원 요금제를 쓰던 사람이 65,000원 요금제를 옮겨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 기본 요금을 폐지하라는 건 결국 쓰는 만큼 내는 종량제로 가라는 건데, 예. 사실 이게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결국 자칫 잘못 쓰면 엄청난 요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는 이 기본 요금제 폐지가 답이 아니라 기본 요금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낮춰지는 상황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자유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 건 이 독과점 구조에서는 그런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죠.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독과점 담합에 대한 그런 독과점 사업자를 횡포로 막는 장치를 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오히려 시장 원리 역행을 하면서, 물론 시장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독과점에 의한 시장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가 시급한 그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